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9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95회 예고인 대로 문정인 또 하나 뭐였죠? 북유럽. 뭐부터 하실래요? 문정인. 스타트! 정청래 키워드 분석. 문정인. 문재인의 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친척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 출신이고요. 문정인 교수. 대통령 지금 특보죠. 예.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나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시절에는 유도, 씨름, 배구, 투포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네. 고교 졸업 후 한국 의대 이탈리아과를 갔다가 중도에 언어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시 중도 포기하고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합니다. 이분이 지금 남북관계 지금 최고 전문가로 예.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분이 그 계기가 있었더군요.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국제관계 문서를 접하면서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 교수 뭐 이런 거 하다가 1994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하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과. 그때 공식 수행원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 현장에 함께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떠도는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한 것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이고요. 저는 이분을 항상 제가 남북관계 강연할 때 이분을 항상 제가 거명을 합니다. 문정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한국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참으로 불리한 전쟁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500만 명이 사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문정인 교수의 연구 결과이다. 이런 거 되고 경제 피해액은 물경 25년치 국가예산 1만 조 정도가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전쟁은 꿈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문정인 교수 얘기를 제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문정인 교수를 흠집내기 위해서 종편들이 드디어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문정인 막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니까 사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한미 동맹이 깨질 리가 있겠냐. 그게 무슨 동맹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문정인 교수는 남북 화해론자, 대화론자거든요.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뭐 전략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문제화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규모가 뭐 잠수함 이런 것도 동원되는데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것이 지금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비정상적인 체제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상 체제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문정인 교수가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안보에는 문의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유엔 제재 결의가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존경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때문에 남북이 아무것도 못한다. 5년 내에 아무것도 못한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남북 간에 서로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랑 같은 뜻이고요. 같은 취지고. 그래서 이 정치 군사적인 교류가 어렵다면 인도적 지원, 민간인 교류, 그리고 문화 체육 교류 이런 것부터 비정치 군사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라인까지 다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직접 협상했던 실무가 아주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NLL 대화로 유출 때 뭐 증인으로 서고 그때 이름이 알려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그런 북을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이 라인업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 자체가 안보가 무능하다는지는 그걸로 공격받을 빌미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 문정인 특보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양무진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제 북한 전문가고 외교 전문가지 않습니까? 할 말했고 미국 일본도 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러냐. 또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상임 특보도 아니더만요. 월급도 안 받더만 그렇죠.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수준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겁나서 그러지.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이런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만 살펴봐야 될 보면 것은 난리가 나는 뭐냐면 거죠.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한미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 환경 영향 평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미국도 자기 본토인 아니 괌에 그 사드 배치할 때 몇 년간 환경 영향 평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국내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국내법을 안 지켜야 된다? 이거야말로 사대주의죠. 논란이 있고 나서 또 이번에 그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야, 이 영어 잘하시대 근데 이거. 누가요? 문정인 교수. 영어 굉장히 유창하고 능통하다고. 그 영어로 대답했는데 그 외교는 주고받는 거 그건 나의 소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외교는 방금 정의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한 개 주면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분이 외교를 해야 돼. 그죠? 그렇죠. 4대 외교 말고 네. 그렇죠. 당당하게. 그거 할 말을 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가 또 참 우려되고 또 가슴 아픈 게 참 안타까운 게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태도가 저는 사실 언론에서 와 큰일이다 엄청난 지금 실언이 나왔고 뭐 한미관계 지금 파탄이다 트럼프가 경로했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하고 뉴스를 봤습니다. 나중에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예. 처음에 누가 보도한 거냐.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더만. 근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대체 아니 외신 보도도 없는데 대체 그 기자가 직접 가서 트럼프를 인터뷰한 건가? 누구한테 들은 건가?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자가 뭐 어쨌든 외신에 전혀 없는 말을 썼고 우리 다른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았었어요. 연합뉴스 기사를. 이게 글쎄요. 이게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 우리 놀라운 중국 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중국 그 초선 의원들 여름 휴가 간다고 해서 이제 1년 됐네. 중국 갔을 때 완전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갔을 때보다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요? 언론과 정부와. 근데 전 뭐 이런 문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정상회담 하면 무슨 싹 사그러들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일각에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문정인 특보가 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고 밝혔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거다.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작업으로서 하는 이야기였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 변호사님, 우리 방송에서 계산이란 단어는 금지어야. 하지 마요. 앞으로 계산이란 말 쓰지 말고요. 중국말로 해주세요. 지수완. 네? 지수완. 계산을 중국말로 지수완 그러거든요. 지수완으로 고쳐주시고요. 지수한 제 친구 중에 저는 있는데. 치밀하게 계산을 했든, 계산 죄송합니다. 치밀하게 지수완 했든, 아니면 안 했든 간에 관계없이, 사전 정지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정인 특보 비중 있는 인사가 와서 실제로 국내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환경영향 평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티스를 시킨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그런 입장이겠다 하는 것을 그쪽에 먼저 이렇게 알려준 것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무슨 뭐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국가가 움직이는 작동 논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밑에서부터 실무자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양해의 사항일 것이다. 그거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걸 막 경악스럽게 보도했던 종합 편성 채널 뻘쭘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무진 교수뿐만이 아니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위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요? 홍현익 수석.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그건. 그 호들갑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또 발언했고요. 근데 지금 원비어 사태 때문에 더 이 발언이 좀 조명이 되는 것 같은데. 윈비어. 예.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그런데 보면은 미국은 북한과 이 윈비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벌써 오래전 동안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더만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랑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또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보수 언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우리 지지자들은 더 이상 보수 언론에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거든. 정치 알바를 듣고 그럼요.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 교수가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가 있는 것도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지 않습니까? 뭐 중요 인사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것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 전문 브랜드 스킨코치의 대표입니다. 피부의 확실한 보습을 위해 만들어진 첫 제품 스킨코치 5D 수분 크림. 피부를 나빠지게 하는 유해 성분은 싹 빼고 저렴한 케이스로 가격은 다운. 화장품 다이어트를 위해 5D 수분 크림 하나로 보습, 미백, 주름, 탄력, 모공 모두 케어. 하지만 저조한 매출로 망하기 직전이라 이번에도 안 팔리면 사업을 접을 각오로 광고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저의 2살 딸과 같이 바르고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수분 크림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스킨코치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더문 LED 조명전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권만 바뀌고 정부가 무엇을 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면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LED 조명 판매 및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 배승이라고 합니다. LG칩, 삼성칩을 이용한 LED 제품만 취급하며 중국산 또한 일반 제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자신있고 전기공사 또한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빠, LED 조명이 뭔데? LED 조명은 전자칩을 사용해가 빛을 내는 조명이라 눈부심이 없고 눈에도 좋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반영구적이라 실용적이야. 근데 왜 내 방은 LED가 아니야? 어린이용은 내일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달아줄게. 언제? 조명 하나로 집안 언제? 분위기가 완전히 언제? 바뀝니다. 언제? 환한 세상에서 속 시원히 살아가세요. 053-961-9618 010-5833-6883 구 동부준양 사거리에서 MBC 방송국 쪽으로 5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치 알바를 듣고 오신 분들은 시공비를 받지 않고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견적도 받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화이팅! 네, 신규 광고가 왔는데 정말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좀 안 팔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피부 친화적 제품으로서 나쁜 거 10가지를 뺐다 그러네요. 미네랄 오일, 동물성 오일, 인공향료, 메칠파라벤, 프로실파라벤, 벤조베논, 에탄올 합성 착색료, 에칠라파펜, 브랄라파펜, 부틸파라펜, 네. 파라벤. 예, 미안해요. 이런 10개를 빼가지고 그 광고에 쓰는 것처럼 2살 딸아이와 같이 바른다는. 오.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이거? 얼굴에 바르죠. 얼굴 어디다 얼굴에다가? 예, 보습. 로션처럼 바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7월 10일까지는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한 개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행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요? 직접 구입하겠습니다. 몇 개요? 멋있죠. 몇 개?
개. 0개. 몇 개 내외. 몇 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혀 화장품 몰라가지고. 오늘 출연료를 다 쓰시죠? 이걸로. 출연료가 있어요? 출연료 있어요. 출연료 있죠. 의원님만 없어요. 나 몰랐어요. 아유, 향기도 좋네요. 아니, 제가 그 화장품을 거의 한 20년 동안을 했지 않습니까? 향도 되게 좋고요. 네. 발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최고가 그 OEM 업체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대기업에서 10만 원 하는 거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자기 컨셉이나 이런 성분은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랑 화장품에 큰 차이 없습니다. 저는 화장품 굉장히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만들었지만은 화장품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스킨코치. 예.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 5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보습, 탄력, 미백, 주름, 모공.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벼랑가는 그냥 그러니까요. 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직접 이렇게 주문을 하게 만드는 광고예요. 저는 한번 10개 사겠습니다. 로션을 바른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언제 바르는 거예요, 이거? 로션 바른 다음에 바르는 건데 남자들은 화장품 잘 안 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세수하고. 밤에만 잘 때. 밤에 자기 밤에만. 전에만 그냥 조금 세수하고. 여유 있게 세수하고 세수하고 발라야죠.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처덕처덕 좀 바르고 주무시면 얼굴에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많이 좀 이게 뭐 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거 하면 10개 살게요. 효과는 있더라고. 뭐 하얀 헝겊 같은 걸로 얼굴에 이렇게 뭐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팩. 그 팩이라고 그래. 팩인가? 하얀 헝겊이 아니고 되게 부직포고. 예.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 그것도 수분하는 근데 거잖아. 나는 좀 부족하더라고 그게. 얼굴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대자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턱으로 내리면 이마가 이렇게 아니야 내려오고. 그렇게 저기 손소 변호사님이 옆에가 남아가지고 귀까지 갈 것 같아. 그래 어쨌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본 분들은 다 만족한다고 하니까 스킨 아니, 코치. 저는 너무 이런 분들 이 광고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의 광고 어프로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바르겠습니다. 네. 바르고 네. 판도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 피부를. 정말. 의원님은 썬블럭이나 좀 하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반일할 때. 네이버에서 스킨 코치 OD 수분 크림을 검색하시고요. 나중에 저 한번 봬요. 예. 사장님 한번. 예. 그리고 이어 들은 광고는 대구에 있는 LED 조명 가게 더문 조명입니다. 그때 한번 했죠? 했죠. 예. 가게 이름이 더문입니다. 전기공사, 전기재료, 도소매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품 또 공사 AS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더문 조명을 검색하시고요. 정치알바 청취자분들이 오시면 시공비를 무료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5833-6883 5833-6883 예. 진짜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대단하시고 저도 역시 뭐 직원 뭐 5명도 안 되는 4명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자영업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진취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EJ 하면서 문 닫은 공장을 여러 군데 다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창조 경제야 그게. 그 위에서 광고한 거 듣고 또 우리 청취자들이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 한 3군데 업체를 내가 살렸어. 우리 이 집 한번 살려봅시다. 난 한번 화장품 이렇게 스킨 코치. 이게 저기 디자인적으로 요거 하여튼 있는 소량 이 물량들 다 팔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용기하고 패키지랑 브랜딩을 한번 저희하고 합의를 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더문 조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대구에 사신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경북 사는 분들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북유럽 갔다 와서 북유럽입니까? 네. 네. 노스핀덴 4개국을 갔다 왔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갔다 왔는데 이 나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이. 노르웨이는 무려 1인당 GNP가 12만 달러. 그래서 여기가 다 지금 8만 달러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 전체 평균이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덴마크는 국민 행복 지수 1위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이 나라잖아요. 근데 눈 왔던가요? 못 봤어요. 여름이라서. 근데 우리 터널을 가다 보면 일직선으로 그냥 평행선으로 가잖아요. 네. 여기는 인터체인지처럼 터널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높아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신호가 그래요. 그리고 높낮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노르웨이는. 가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을 때 우리는 일직선으로 그냥 같은 면적으로 같은 높이로 쫙 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 도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뭐 그런 게 있어요. 터널 안에서. 산악 지역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만큼 SOC 건설이 잘 돼 있어요. 노르웨이가. 그리고 노르웨이가 석유 매장량이 굉장합니다. 전 세계 아마 5위권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석유를 파지 않습니다. 후세대들을 위해서 아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한번 갔을 때는 밥을 뭐 아무것도 아닌데 10만 원이 넘어가요. 1인분에요? 1인분에.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사 먹지 말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든가 집에 가서 먹으라고. 뭐 이런 데 쓰냐고 돈을. 그래서 굉장히 근검절약, 청렴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국가죠. 근데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시상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일설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노벨이 실제로 스웨덴이 나치가 침공할 때 스웨덴이 길을 내줘가지고 노르웨이를 침공하겠다. 그래서 그 미안함이 하나 있다. 그래서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해라.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르웨이 문학에 대해서 심취해가지고 노벨이 그래서 노르웨이를 사랑한 나머지 노르웨이에서 평화상은 시상하도록 해라. 이런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노르웨이 노벨 평화센터에 가면 지금까지 역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분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작가가 거기 가서 보면 울 것 같아. 울 것 같네요.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어머님도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요즘. 네, 많이 참아요. 그렇고요. 노르웨이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다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그렇죠. 거기 스웨덴에서 그 버스 타고 넘어갔어요? 스웨덴에서요? 노르웨이까지. 어디까지요? 노르웨이까지. 아니요. 못 탔어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를 비행기를 탔어요? 네. 짧은 거리인데? 네. 1시간. 제주도까지 가는 것처럼. 그 가는 길에 올라가는 산 넘어가면 거기 눈 보면서 네. 피오르드 만나는데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피오르드는 못 갔어요. 근데 스웨덴 저희가 의회에 방문했는데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똑같네 우리하고. 그리고 384명인가 6명인가 있는데 인구 1000만입니다. 스웨덴.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는 스웨덴 규모로 한다면 1800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웨덴이 1000만 명이라고요?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 예. 1000만 명인데 384명인가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원 수는 상당히 많은데 놀라운 것은 보좌관이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다. 네, 그리고 5평짜리 의원회관 있는데 무슨 학구방 같은 데서 혼자 노트북하고 뭐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국회의원한테 그랬어요. 아니, 일을 하려면 뭐 국회의원이 뭐 커피 끓이고 뭐 복사하고 이런 게 사실상 뭐 그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는 인턴까지 10명 보좌진이 있다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일 시켜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의원 숫자를 가지고 이것이 많다 적다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핀란드에 갔을 때는 미녀들의 수다 따로 씨가 따로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핀란드 교육 문제 이런 거 이제 쭉 했는데 스웨덴인가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2,000명에게 무조건 실업수당을 줘요. 그리고 어디다 쓰나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정책을 세울 때.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는 거야.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 이쪽 덴마크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복지 예산을 쓸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덴마크 수도가 이제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 시정부의 사회복지부 담당자하고 우리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놀라운 답변을 들었어요. 예. 누가 물었어요. 덴마크의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살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통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시, 4시 되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게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되게 뭐 부러워요. 1인당 GDP가 거의 다 뭐 탑10 안에 들어오는 네네네. 네, 선진국인데. 그렇습니다. 그 GDP로만 따지면 인구수는 다 아까 데마크 스웨덴 1,000만 명, 네. 나머지는 다 500만 명 안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명, 550만 명. 스웨덴이 실제로 이제 북유럽에서는 최고 이제 이지방이죠. 으뜸 국가죠. 그런데 핀란드에는 독특한 교육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덴마크구나. 애프터 스쿨.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사교육이에요. 근데 공교육 같은 공익적인 이제 사교육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1년간 애프터 스쿨이라고 우리 같은 학원 같은 데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 같은 보습학원 입시학원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하는. 그래서 뭐 무슨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그래서 1년간은 마치 안식년 교수처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요새 있잖아요. 자율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공식적인 학교 커리큘럼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교를 중단하고 가는데 한 20% 정도 학생들이 이 애프터 스쿨을 신청해서 실제로 1년간 쉰답니다. 스웨덴. 네. 덴마크.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을 이렇게 하는데 애프터 스쿨에 다녔던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학업 성취 도면이라든가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간다고. 그래서 비용을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먹고 자고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우리 아이들을 덴마크에 1년간 가서 머물면서 애프터 스쿨을 다니게 할 수 있겠구나. 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온대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북유럽에는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특히 핀란드 교육 뭐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없던 비용이 생겼어요. 방문비를 받는데요. 어떤 기관에 가면 25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내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국가였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북유럽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다. 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아요. 세금을 증세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여야 간 또 이렇게 논쟁도 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군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그리고 여유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웠어요.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네요. 네. 그 교육이 그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굉장히 자율적이고요. 아주 장기적이죠. 네. 근데 저는 핀란드 갔을 때 제일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수로 들어있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나무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공항을 딱 도착하면은 그 공항이 다 마루예요. 그래서 그 핀란드에는 모든 국민이 한 10개 이상의 나무의 속성과 그 나무 결을 다 알아요. 우리 자작나무도 지금 보면은 자작나무가 되게 합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중국 합판이 있고 러시아 합판이 있고 핀란드 합판이 있는데 핀란드가 2배가 이상이 비싼데 핀란드에서 나오는 자작나무 합판은 휘질 않아요. 자이리틀 껌이 원료가 자작나무라면서요? 그렇대요. 네.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거래요, 자이리틀이. 이렇게 자작나무가 북구에서 많이 되는 것, 러시아도 되고 추운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퀄리티가 높고요. 나무 가공에 대해서는 뭐 핀란드 이상을 따라가는 나무가 없어요. 지금은 합판을 붙여서 이것을 곡선으로 만드는 게 스칸디나비안 가구의 특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다들 교육률이 또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말로 학업 성취도죠. 세계적으로 조사하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교육이고 여기는 자율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여행사 사장님이 이제 한겨레 교육 따라갔는데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핀란드 어디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멋진 여대생이 한국 학생이죠. 와요. 보니까 이제 케임브리지 정예과 재학생이에요. 보통 이 여행사 사장님 딸이더라고. 근데 스웨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처음에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났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공부를 미리 시키냐. 선행학습 금지죠. 선행학습 금지야. 네. 그리고 왜 애한테 공부하라고 시키냐고.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역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러나와서. 제가 미술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예고가 있었어요. 근데 예고 출신 학생들이 입시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걔네들은 집중적으로 이 실기 수업을 받으니까.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은 한 2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 가면은 일반고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배우는데 스킬은 배우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자율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다 본따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워낙 성취가 나중에 가서는 뭐 능력이 출중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적으로 이기는 거 단기적인 승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교육제도를 장기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게 한 60년을 그렇게 왔죠.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그렇게 왔는데 요즘은 조금 학부모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많이 세우게 된 거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도 진보 교육감들이 거의 다 휩쓸었던 이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력 차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국가가 해주고 네.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월급 차별 같은 거 안 하고 이러니까 진짜 공부할 학생들만 대학교 가서 연구하고 편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려면 진짜 우리 교육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려면 학교가 너무 많은 거지. 스웨덴에는 아동 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까지 월 15만 원씩 이렇게 통장으로 꽂아준대요. 그래서 그 돈은 엄마가 타치도 못한대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거 스마트폰 사고 싶으면 사고 애들이 어디 뭐 방학 때 캠핑 가려면 캠핑 가고 그 돈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한 달에 15만 원씩. 그러니까 저축해가지고 애들이 어디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네, 덴마크 그 설명했던 그분이 얘기하는데, 애프터스쿨 했던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음악 선생이었대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간대요. 얼마나 또 멋있겠어요. 예. 그럼 자전거를 타면서 애가 물어본대요. 음악에 대해서. 그럼 자전거 타고 가면서 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아니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애가 활발해지고. 우리는 그런 교육 못 받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교육 받았으면 좋겠네. 제율이 예. 애프터스쿨 보내세요. 그냥 그런 교육 아니 받았으면 보세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엄마들은 양보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근데 지금 이제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를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최고로 잘해갖고 저런 인생을 하면 뭐해? 기회를 만든다면 저것이 이들의 목표가 될 것인가 저는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 우리가 그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K고등학교 출신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K고등학교 뭐야? 출신 경기고.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거 없지. 될 뻔했죠. 이해창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안 놀라운 똑같은데?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가 뭐 그게 훌륭한 거라고 볼 수는 아이, 그건 없겠지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성취라든지 행복 지수 같은 것은 공부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것 같아요. 돈하고도 관계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적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나라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제 경험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제가 괴테 옛날 책 읽으면서 괴테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아주 깡촌에 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성장할수록 나중에 이제 대도시로 가는 게 성장 과정이 아주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시골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막 검정고무 신고 막 논뱀에서 축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장로. 신장로. 지겨워 죽겠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맨날 얘기 듣는 거잖아. 비가 걔는 날 새벽이면은 시아버지가 네. 야 나가자 그러면은 그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선 그 개울로 나가면은 거기서 밤에 이게 개들이 산란을 하러 이렇게 올라간다며 농개들이. 네. 그럼 그것을 거기다 이렇게 뭘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그 그물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대요. 그럼 그걸 그냥 담아갖고 집에 와서 산개를 그대로 이제 어머님이 게장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요 사계절 있잖아요. 겨울 빼놓고 다 먹을 게 있거든요. 봄에는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찔레꽃 있잖아요. 그럼 찔레 나무가 되기 전에 연한 거 있잖아요. 그 뚝뚝 잘라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고추장 찍으면 더 맛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찔레꽃을 몰라서. 뭐 그리고 머루 달에 이런 거 이제 가을 되면 너무 많고 으름이라는 게 있어요. 으름 알아? 바나나처럼 돼 있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럼 내가 돌아버리겠는 게. 그리고 막 뻗지 따먹죠. 그리고 뽕나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오디. 오디. 그거 따먹지. 뭐 그냥 나는 명동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결혼을 딱 했는데 난 시골에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쁜 접시가 많이 있고 그릇이 있잖아요. 꼭 무슨 뚜껑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놓고 먹어. 뚜껑 같은 데다.
뭔지 알죠? 주전자 뚜껑. 그렇지.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거 뚜껑에다 깻잎 같은 걸 툭툭 올려놓고 네. 접시를 꺼내라고 소리 지르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다는 그렇지. 거야. 냄비 뚜껑 있잖아 이렇게 하고 주전자 뚜껑에도 먹어요. 컵라면 해가지고 부어서 먹고 거기다 이렇게 뭐 깻잎 올려놓고 막 싸먹고. 그게 자기가 익숙했던 옛날 시절에 그치? 그거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그 이렇게 뭐 나물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에 장난 있으면 다들 가서 그걸 판대요. 그러면 어디서 시장 가다가 어귀에 이렇게 할머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매일 밤마다 그걸 다 사갖고 오는 거야. 막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 그 안에. 근데 나중에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시장에서 장날 가서 팔았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정치잖아, 이거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시골에 옛날에 살았던 그 기억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는데 좋은지 풍성하게 모르고요. 작용을 하는구나 사실은 생각을 시골 했습니다. 생활이 그때 당시에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 시골을 탈출해야 된다. 저는 평생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부해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일하러 가자. 막내는 밤내러 가자. 원래 그래. 그래서 그것만 들었고 한 번도 공부하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 내가 악착같이 해야 되겠다. 왜 이 시골을 탈출하려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골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텃밭을 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흙냄새를 맡게 하라. 그럼요. 그리고 조금만 몇 평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들에게 오이도 심고 같이 하고 그 물 주고 그리고 순 다듬고 지지대 세우고 하는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수다맨 됐잖아. 예. 근데 제가 이제 경선 전부터 이제 호남을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한 18번 정도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남 도지사 나가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게 목포하고 순천이에요. 근데 목포를 가서 제가 가슴이 떨렸던 것은 일제 강점기 때 건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목포의 그 지역사회를 도시 재생 같은 걸 한다면 이것은 보물이거든요. 근데 못 살아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빌딩으로 안 짓고 전부 신도시로 떠나가 버리고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어렸을 때 적산 가고 살았죠.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집을. 근데 이 동네 적산 가옥에 살았어요? 네네네. 굉장히 부자였네. 우린 명동에서 태어났다니까. 이 명동 집집에. 부자였구나. 근데 그 집들이 적산 가옥이 도시에 질비한 거예요. 그때 버려진 도시야. 구도시. 그래서 거기를 보고 이것을 재생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 목포는 이 근대문화유산이 이것이 자산이다. 그리고 바닷가에 바로 일본 사람들이 옛날 들어와서 살았던 데죠. 신안 비치 호텔 근처 아니에요? 그보다 저쪽 이쪽에서 제가 보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휴가 때 그 쿠바를 가려고 쿠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재즈 뮤지션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포가 너무나 놀라운 그 음악의 역사가 있어요. 이난영은요, 우리나라 트로트의 원조고요. 그 당시에 그 재즈 블루스까지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난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것이 자기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난영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내려가요. 구도심 활성화돼서 그때 제가 목포에 있는 아코디언 하시는 아주 전문가들의 기타랑 해서 길거리 오거리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래요. 동네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김병진 할아버지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가수가 둘이 있었대요. 하나는 김남진, 하나는 김병진이었대. 김남진이 남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진 씨가 지금 거의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이난영이 있고 지금 살아있는 남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그리고 김병진 씨도 있고. 김병진 할아버지랑 제가 요번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해요. 그래서 진선미 의원도 같이 내려갈 거고요. 몇 사람을 같이 내려가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노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본인도 직접 하십니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난영 노래를 목포의 눈물 말고 제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포는 항구다를 하세요. 저는 다방의 푸른 꿈을 부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내가 가슴이 막 떨리는 거야. 쿠바를 공부하면서 이 목포에다가 이 소리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순천에 있는 소리꾼들도 좀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서 그 소리하는 사람들과
그 진선미 의원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다면서요? 그래요? 가수래 가수.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그 진선미 의원하고 같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밤새도록 춤도 추라고 하세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도시 재생에 음악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난영 길 그리고 남진 길을 만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남진 씨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진 선생한테 종로에 송해길이 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진 길에 가서 어느 순간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남진 선생님 오셔서 공연을 하는 공연장도 하나 만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아이디어 좋다.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게 만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도는 그런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목포는 근대문화유산과 그 트로트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는 분들 목포 그 구도심 그 오거리에 제가 29일 날 저녁 7시에 진선미 의원과 함께 길거리에서 동네 거리의 악사들하고 함께 공연합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해요. 마포에 청래길도 좀 만들어주세요. 본인이 직접 제가 만드시고. 주로 다닌 단골집, 콩나물 국밥집, 광개토, 술집, 근데 이- 블랙조끼 이렇게. 이난영 가요제도 있고 나름 목포에서 신경 쓰지 않았나요? 근데 그렇게 지역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개발을 시키려면 와서 자국하게 해야 돼요. 스테이를 해야 돼. 자국하게 하고 그래야 그리고 돈이 떨어지지. 돈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먹어야 돼. 스테이. 계속. 그렇죠. 이 두 끼 세 끼를 먹게 하고 세 번째는 뭘 사가지고 들고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머물고 가는 가게 만들려면은 저녁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밤 문화를. 그래서 밤 문화를 거기서 그 인한영길과 남진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 클럽들에서 재즈랑 그 옛날 트로트랑 이런 식으로 공연들이 뭐 무슨 쿠바 별거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음악이 있으니까. 예,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 아이고 기억됐네. 네,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네요. 네. 그래요. 그 손수 변호사 김 시스터즈 알아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난영 씨 딸. 이난영 딸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가수들. 아 그래요? 김 시스터즈. 예, 엄청 유명했죠. 토끼 소녀 알아요? 바니걸스. 바리걸스. 토끼 소녀 중에 한 명이 운영하는 제가 술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한번 목포를 그리고 호남 지역을 도시 재생에 정말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앞으로 남은 3년의 국회의원 동안 지방 문화를 살리는 일에 저는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또 문 대통령이 도시 재생이나 지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년 동안은 한번 이 나라의 관광의 중심이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디 가나 그 지역의 문화가 살아있게 해서 거기서 머물고 걷고 먹고 그리고 거기서 뭘 사갖고 오는 손혜원 분들 의원님, 만들고 여보세요. 싶습니다. 좀 화가 나네. 듣다 왜요? 보니까. 마포? 마포를 해야지. 마포 당신이 해야지. 저기 있잖아. 지금 이보세요. 백준영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 무덤 있잖아요. 네. 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 나 거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김대건 신부 절두산이 뭐냐면 목 잘린대요, 사실은. 이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기찻길이나 좀 없애주세요. 무덤 사이로 기찻길이 그렇게 지나가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난 정말 그 속상해. 마포도 응. 이렇게 재생해가지고 할 때가 있죠. 되게 너무 많아. 내가 그걸 왜 안 하겠어. 내가 우리 지역이 우선이지. 아, 정말 수다맨이 되어버렸네. 소년한테 하나 저도 제안할 거. 네네네. 그 지방문화 살리게 한다니까. 네. 또 아까 뭐 적산가옥도 얘기했고. 네네네. 태백에 가면 태백, 황지, 차람, 강원도요? 장성에 뭐 거기에 세 군데 합쳐서 태백시가 됐잖아요. 거기 가면 빈집이 엄청 많아요. 옛날 탄광촌 사택. 근데 지금 다 버려져 있거든. 그런 것도 어떻게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건지. 또 있어. 그 태백만의 독특한 구조 있어. 물 위에 집이 서 있는 까치발 구조. 그건 거기밖에 없어요. 왜 태백에 관심이 수상가옥 많아? 같은. 내 고향이니까. 태백이에요? 안동 아니에요? 태백에 태백. 태백에 태어났어. 아, 진짜요? 강원도 사람이었네. 태백 촌놈이야. 태백 촌놈이야. 안동은 그 이후에 이상한 거 산 거고. 아우. 그래서 이 작가 생가는 태백에 태백이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래서 주태백이야? 아니 옛날에서 안동이나 이 영주에 경북 북부지방 못 살았던 사람이 다 탄광촌에 가서 일했다고. 거기 태백시가 엄청 잘 나갈 때 탄광촌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로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났지 거기서. 그래서 날 낳았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강원도 결혼하기 사람이고. 전에 났어?
아니 결혼하고 났죠. 아, 그거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지방 문화는 그 지역의 특징을 갖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누가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목포 갔더니 시장님이 국민의당이세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다음 주 갈 땐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갑시다. 예. 이게 이게 지금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저 가도 되냐고. 아, 같이 가실래요? 19일날? 가보세요. 네. 박지원 의원이 그 문정인 특보 발언 괜찮다 그랬더라고요. 아, 요즘 할만하죠. 박지원 의원이 이상해졌어요. 너무 우호적이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북유럽 얘기하다가 지금 수다까지 떨게 됐습니다. 북유럽 네. 마무리해 주세요. 북유럽 교육이든 뭐든 어쨌든 마무리. 저는 뭐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북유럽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 국회의원하고 그분이 이제 무슨 고등학교 교사였나 봐요.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한 20년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는 스웨덴 국회의원에 대해서 롤모델처럼 너무 많은 존경과 추앙을 한다. 근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각자 나라의 환경에 맞는 게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보좌관이 한 명도 없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인턴 포함해서 한 10명의 보좌관이 있는데 나는 국회의원 세비는 안 올려도 좋은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려면 실제로 보좌관 스태프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웨덴 국회의원 당신도 스텝이 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내가 그 질문을 던져주고 왔어요. 맞는데 부럽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웨덴처럼 핀란드처럼 노르웨이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던 그 오슬로 시청 앞에 갔으면서 왜 그러냐면 분단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국방비가 1년에 40조예요. 전체 예산의 10%가 국방비로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10%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스웨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이 분단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북유럽 국가처럼 풍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 문제를 어쨌든 분단 비용을 축소해서 그것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것밖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웠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통일을 하면 되는데, 그죠? 네. 스웨덴은 왕이 있는 국가 아닙니까? 스웨덴은 왕-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입헌 군주제겠죠? 왕은 상징적이고 네. 그럼 의회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상이 예, 총리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왕권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태국입니다. 태국. 태국은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왕 초상화 있잖아요. 우린 국왕 모독죄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처벌받잖아요. 실제로 왕이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국은 돌아가신 왕이 굉장히 집권 기간도 길었는데 굉장히 부미폰. 존경을 받았던. 부미폰. 네. 제가 신혼여행 갈 때도 그분이 왕이었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선의 키워드 분석 북유럽 얘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4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공주 매운탕을 소개합니다. 매운탕 장사하시는 분도 직접 드시고 가시는 진실한 매운탕. 엄지척하며 정말 죽이네어를 연발하는 매운탕. 진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신의 한 수.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맛. 공주 매운탕의 히트 상품인 참게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1976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강사는 4번 넘게 변했지만 진한 참게탕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단골집이 자녀의 단골집이 되고 있다 자부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직접 공주까지 오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 1544-3081 1544-3081로 연락주세요.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공주면탕의 참게탕 광고 들으셨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맛, 40년 넘게 이어온 참게탕 전통의 맛인데요. 공주까지 직접 오지 않으셔도 택배를 통해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참게 장인 거예요? 탕. 네, 공주 매운탕에서 만든 참게탕인데요. 특히 날 더워지고 있습니다. 입맛 없는 여름에 얼큰한 참게 매운탕으로 기력 회복하시고요. EJ몰에서 인터넷 주문 가능합니다. 주문 전화 1544-3081, 핸드폰 010-4910-82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여기가 역시 우리 팟캐스트 광고여갖고 대박 났다고. 아, 진짜요? 예. 매주 택배 보내는데 힘들어 죽겠다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야, 그건 정말 행복한 그 매운탕 고민이네요. 수다맨에서 들었는데 그 맛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마카산삼,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과 마카산삼 녹용 광고 들으셨습니다. 마카산삼만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마카산삼 녹용만 이제 출시하니까 예전에 먹었던 마카산삼 출시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마카산삼도 있고 마카산삼 녹용도 있습니다. 용량 67% 늘었지만 가격 그대로입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031-323-255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광고를 들었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손수호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한 할머니 영상 보셨어요? 아, 네네네. 밀양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아마 이 할머니는 이제 밀양 송전탑 반대하시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행사 참석한 것은 아마 탈핵 때 원전 폐기 때문에 아마 고리 원전 1호기. 네, 그 때문에 연구 중단.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탈핵과 탈송전탑 같이 묶어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데 고리 5, 6기 원전 때문에 밀양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할머니인데 제가 뵀던 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국회도 여러 번 오시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또 방문했었네요, 여기 밀양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고리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거 시위하고 그럴 때는 항상 앞에 서고 그렇게 했어요. 눈물 나는 장면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장면들 있잖아요. 우리 그때 안행이 할 때 많이 틀고 그랬었는데 살벌하고 진짜 처절합니다. 근데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인데, 대통령이. 저도 탈핵 국회 모임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인데 이렇게 빨리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상당히. 야당에서 오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선거판 거 아니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도 오늘 또 해놨어요. 그냥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다고. 영화 판도라를 보시면 이 원전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건 없어져야 돼요. 일본을 봤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하루에도 빨리 없어야 돼요. 근데 이 거기서 완전 야당이라는 게 200~300조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복구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빨리 이제 다른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고 원전 아니라도 다른 걸 빨리 살펴봐야죠. 늦었어요 이미. 독일은 벌써 우리 시작했는데. 국민 모두가 금 갖다가 바친 국민입니다. IMF 때. 우리가 원전을 빨리 원전을 해서 이걸 후손들한테 이런 땅을 남겨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야당이 오늘 앉아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아유, 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원전 해체하는 것도 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우리가 빨리 배우면 외국 나가서도 이 기술로서 많은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건데 이것도 빨리 시작 안 하고 있으니까.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신 처음처럼 신영복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갔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난 아들인데 얘가 서울대 사회계열을 들어갔어요. 글을 그렇게 잘 쓰고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봐갖고 공대를 들어갔다. 그래서 원자력공학과를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간 이유가 대학교 1학년에가 딱 그러더라고. 원전 해체를 위해서.
자기는 거기 들어갔다고. 해체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사회계열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걔가 박사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친구도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아, 재벌 해체한다고? 이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고 사문 느낌은 네, 조금 다르네요. 해체인데 같은 해체인데. 네, 지금 모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찾아는 제가 이번에 언제 해체하나? 네? 뭐 이제 안 한대요. 네.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 자지 않고 말메라고 있어요. 말메 축구팀으로 유명한 도시. 네, 말메가 있는데 거기는 스웨덴이거든요.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메를 갔다 오면 바다를 해저터널을 뚫었어요. 그리고 또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데 그 옆에 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에 그게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얀 게 뭐예요? 풍력 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천공항 가다 보면 막 서 있잖아요. 그래. 하얀 거. 근데 바다 한가운데 풍력기. 네, 풍력기. 그게 바다 한가운데 쭉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 말메가 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말메 눈물이라고? 네, 그 조선소 그 크레인 해체고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다시 뭐 해서 하여튼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도시에 그거를 이제 다시 다른 그 관광지로 만들어냈죠. 말메 눈물. 다른 건 하실 말씀 있어요? 아, 이제 제가 그 지금 검찰 알바를 하면서 되게 히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알바도 광고 좀 붙일까? 검찰 알바를 잘하고 있는데 다른 알바를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이 와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오늘도 들어온 게 언론 알바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언론 문제 있지. 네. 근데 언론 알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직 기자?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 기자를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론 알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요 언론사, 신문사, 지상파. 아니, 일단 뭐 종편, YTN, MBC 대표적인 해직 언론 기자들. 알바를 하려면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라고 하면 돼요. 아, 그거는 이제 한 사람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 굉장히 그 막 각 방송별로 그 자기들 사례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재밌죠. 제가 이건 17대 재밌어야 국회 돼. 때 신문법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신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신문법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했고 그걸 제가 이제 사실상 수주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일보가 200만 부를 찍어요. 근데 그때 그 신문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50%만 유가 부수예요. 나머지는 무가지야. 무가지를 뿌리거나 그냥 폐지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만 부가 그냥 버려지는데도 찍어요. 왜냐하면 광고료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200만 부 보는 걸로 치고 광고료를 받아요. 그 조선일보가 지금 200만 부밖에 안 돼요. 그때는 그 정도 됐어요. 지금 더 줄었을걸요? 지금 더 줄었을 지금 거예요. 더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팟캐스트가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문을 버리면서까지 광고료 때문에 그게 더 그렇죠.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려다 못한 거는 뭐냐면 소유 지분을 제한해야 된다. 신문사별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종편도 그때 못 만들겠는데 그냥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뭐냐면 어떤 신문도 20%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같이 갖고 있었던 방송국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를 폐지해야 돼요. 지금 ABC 협회가 있잖아요. 신문 발행부수 유가 유료부수 인증을 하는데 2017년에 올해 이제 2016년 자료가 나왔어요. 결과가 조선일보가 1위인데 125만 부입니다. 120만 부야. 네, 2위가 동아일보 72만 부, 중앙일보 71만 부 근소하네요 차이가. 4위가 매경 55만 부, 한국경제 35만 부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편당 350만 400만 다운로드 나왔으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수다맨들도 지금 그 200만 넘지 않아요? 안 넘어요. 수다맨 지금 한 160만 170만 그래요. 우리 알바는? 우리는 좀 100만 좀 되죠. 그래요. 뭐 검찰 알바는 또 많이 찍는다며. 그래도 우리랑 100만? 비슷해요. 네, 100만 정도. 100만 계속. 모든 에피소드당 다 지금 그렇습니다. 100만을 찍는 거. 이거 이동영의 힘이죠. 에이, 또 왜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언론 알바를 하려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선일보 제호 위에 창간일이 써 있습니다. 1920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가짜입니다. 조선일보 처음 만든 조선일보는 박헌영 계열, 사회주의 계열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 있잖아요. 그걸 폐간이 됩니다. 근데 그 방응모 있잖아요. 그분이 금광업을 해요. 그러니까 진립하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돈 많이 버는데 뭐 하나 신문사 만들지 않을까?
그랬더니 유명한 신문이 조선일보야. 그래서 그냥 조선일보를 했을 뿐이에요. 다른 신문사라는 다른 얘기네요. 신문사예요. 상표 등록이 틀려요. 근데 자기 창간이를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신문 창간이 조선일보. 알았어요. 이제 1920년 우리 쓰는 거예요. 언론 알바를 이걸 글쎄 하자고 지금 옆에서 계속 그러는데 하여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제 알바 히트하고 나서 지금 검찰 알바 히트를 하니까 알바 시리즈를 하자면서 저보고 알바 천국이라고 지금. 알바 천국.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실은 그 가장 큰 문제가 MBC, KBS 아닙니까? 네. 근데 MBC, KBS는 그 사장이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왜요? 한다면 방법은 없어요. 손혜원님 추천한다면 최민희 의원 있잖아요. 최민희 의원 민원연 사무총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장이 물러났고 그런데 MBC, 네. KBS 저렇게 나갈 생각이 노정면 없어서. 사장 됩니까? 그거는 후보 4명 중에 1명 아닌가요, 예, 지금? 예. 그런데 보면 거기가 후보 추천 이렇게 사장을 선정하는 사람들 보면 노조에서 한 명이 나가고요. 또 시청자 대표로 네. 한 명이 나오고 또 이제 대주주가 나오거든요. 최강욱 변호사가 그 중에 한 명. 네. 대주주 보면 다 이제 뭐 이렇게 정부 쪽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켜봐야죠 뭐. 예. 난 노정면 한 표 밀겠어. 표가 있다면. 표가 없잖아요. 표가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새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종편도 좀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인터뷰도 좀 하고. 근데 저 1차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이 팟캐스트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저를 끌고 팟캐스트 갈 때나 가지. 근데 제가 안 하고서 이제 집중을 이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은 이제 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좌관이 그러더라고요. 김성현 보좌관이. 이제 모든 보좌관들이 자기 국회의원을 언론에다 실어주는 게 그 첫 번째 목표라며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보고 맨날 그래요. 의원님은 언론사 하나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김성현 보좌관은 정청래 의원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던 분 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때쯤에 이제 정권 바꿔놓고 지금쯤에 좀 이제 목소리가 큰 그런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태 좀 있다 오늘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한두 개를 또 올리면서 있는데 이게 우리 당이 지금 조금 세게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대표부터 시작해서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지난번에 카메라로 앞에 찍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또 며칠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피켓 들고 또 서 있으면 또 찍어야 될까? 어떨까?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 계속 찍으세요. 장애 투쟁할 것 같아요? 못하죠. 왜? 그걸 보고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왜요? 국민 지지가 대통령이 이렇게 높고 그런데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소수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국민과 어깨 걸고 싸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깨 걸 국민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왜 장애투쟁 얘기를 해? 머리도 깎는 데잖아. 제발 좀 깎아봤으면 좋겠어. 머리도 깎아본 사람이라 깎지. 그때 단식하는 거 봐, 이정현. 그따위로 단식할 걸 뭐하러 해. 단식은 24일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투쟁은 말로만 저러는 거예요. 장애투쟁 한다고 뭐가 되나? 안 되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뻥카 같아요. 뻥카.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남이 했던 건 다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야당 연습. 야당 연습. 예. 네. 근데 저 어떻게, 의원님, 이 작가님 어떻게, 만약에 이 사람들 피켓 들으면 다시 페이스북 라이브 해?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해. 왜? 괜찮아, 해. 하면 또 종편 가서 나 같이 씹어야 되잖아. 아니, 뭐, 어때? 그거 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유고, 그거 찍는 것도 정치인의 자유지. 그쵸. 그럼 뭐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취지에 공감하고 좋은데 제가 상처 입을까봐 그러지. 제가 좋아하는 소녀님이 또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싫어서. 근데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죽진 않잖아. 같은 손씨라서 혈연 관계상 지금 뭐 사적인 정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저한테 코멘트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지지자들은 시원해 할 거예요. 하세요. 시원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하는 걸 우리 당에서조차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것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냥. 해요. 네. 이런 국회의원도 있고 저런 국회의원도 있는 거지. 300명 국회의원 더. 상처받아. 아니 손혜원 같은 국회의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정청래 의원 막말을 한다고 막 그랬을 때 네. 제가 YTN 가서 네. 해줬습니다. 뭐라고? 이런 국회의원도 있고 저런 국회의원도 있는 거지요. 라고. 잘했어요. 잘했죠? 뭔가요?
공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 눈치 보면 안 근데 돼요. 이제 제가 눈치를 안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들 떠드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아 내가. 근데 나는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 주변에 저한테 이 성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한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 여론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다 보잖아요. 근데 여론을 잡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러면 이제 뒤에서 그걸 평을 하는 거야. 소신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라고? 예. 손수원 변호사님 하지 마라. 아유, 힘들어져. 뭘 힘들어. 정치는 원래 힘든 거요. 그래요? 근데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니, 요거 얻어먹는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난 요건 뭐 별로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요. 속으로는 또 눈물을 흘려요, 또. 나는 안 그래. 진짜. 그러면. 손수 변호사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그러면 있잖아요. 이번은 김성희 보좌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성애 보좌관은 네. 이제 하지 말라고 제껴놨어 나를. 의원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말 안 듣는 국회의원으로. 그런데 아니 때 이러지. 그럼 니들이 찍어. 근데 보좌관이 그걸 어떻게 찍습니까? 그럼 기자들도 찍으라 그래. 네. 못 찍어요 아무도. 못 찍죠 국회라니. 근데 기자들 보라고 찍으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찍잖아. 기자들한테 찍으라고 있는 안 거잖아요. 찍어. 기자들은 멀리서 이렇게 찍지. 근데 저는 앞에 그거 왜 가서 하고 있는 거야, 찍었잖아. 근데 기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를 내고 싶어야지 그들의 라이브를 그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잘 찍어달라고 있으니까 찍어준 거지. 그리고 라이브가 몇십만이 보니까. 응? 아니 그리고 스트라이크 하는 거나 투쟁하는 거는 남들한테 알리려고 그런 거잖아. 시위라는 게 뭐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위가. 그럼 제가 더 많이 보여주는 거는 맞다고 그렇지. 하는 거지. 협조하는 거지. 그런데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그 사람들. 길거리로 안 나갈 겁니다. 예. 길거리 아니라 로텐도울에서 맨날 피켓 들고 서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러나라 하면 조국 물러나라 하겠죠. 알아서 하는 걸로. 예. 자, 그럼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97번째 방송으로 다시 올 테니까. 100회 특집 이런 거 안 해? 에이, 뭐 유치하게 100회 특집이에요. 아니 100회 특집 우리 공개 방송으로 하자. 100회 특집으로 우리 해외 가서 한번 할까요? 100회 특집 다음 주네. 아니야. 다다음 주구나. 해외 어디 갈게? 가까운 나라. 100회 특집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해야 돼. 그래요. 어디서 할까? 여기 아니 그 100회 특집 전에 풍무양고기 가는 거랑 손 의원님 그 댁에서 한번 식사하는 거랑 우리 집이 또 제가 정할게요. 제가 이제 알았어, 끝나고 예. 참 100회 우리끼리만 하기는 뭐 하잖아. 그냥 97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회 특집 할까요? 아니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가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연구해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수다맨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100회 자기들이 축하하러 한번 오라 그래. 알았어요. 예. 100회 합시다. 네네. 건수는 자꾸 만들면 살아야 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을 증세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여야 간 또 이렇게 논쟁도 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군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그리고 여유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웠어요.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네요. 네. 그 교육이 그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굉장히 자율적이고요. 아주 장기적이죠. 네. 근데 저는 핀란드 갔을 때 제일 감동했던 것들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수로 들어있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나무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공항을 딱 도착하면은 그 공항이 다 마루예요. 그래서 그 핀란드에는 모든 국민이 한 10개 이상의 나무의 속성과 그 나무 결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작나무도 지금 보면은 자작나무가 되게 요즘 합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중국 합판이 있고 러시아 합판이 있고 핀란드 합판이 있는데 핀란드가 2배가 이상이 비싼데 핀란드에서 나오는 자작나무 합판은 휘질 않아요. 자이리틀 껌이 원료가 자작나무라면서요? 그렇대요. 네.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거래요, 자이리틀이. 그러니까 그 자작나무가 북구에서 많이 되는 것, 러시아도 되고 추운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퀄리티가 높고요. 나무 가공에 대해서는 뭐 핀란드 이상을 따라가는 나무가 없어요. 지금은 합판을 붙여서 이것을 곡선으로 만드는 게 스칸디나비안 가구의 특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다들 교육률이 또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말로 학업 성취도죠. 세계적으로 조사하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 교육이고 여기는 자율교육이잖아요. 그 그렇죠? 이번에 그 여행사 사장님이 이제 한겨레 교육 그 따라갔는데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핀란드 어디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멋진 여대생이 한국 학생이죠. 와요. 보니까 이제 케임브리지 예. 정예과 재학생이에요. 보통 이 여행사 사장님 딸이더라고. 근데 스웨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처음에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났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공부를 미리 시키냐. 선행학습 금지죠. 선행학습 금지야. 예. 그리고 왜 애한테 공부하라고 시키냐고.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안 한다는 그래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역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러나와서. 제가 자기 진로를 미술대학을 생각하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예고가 있었어요. 근데 예고 출신 학생들이 입시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걔네들은 집중적으로 이 실기 수업을 받으니까.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은 한 2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 가면은 일반고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배우는데 스킬은 배우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자율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다 본따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워낙 성취가 나중에 가서는 뭐 능력이 출중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적으로 이기는 거 단기적인 승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교육제도를 장기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한 게 60년 문제입니다. 그렇게 왔죠.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그렇게 왔는데 요즘은 조금 학부모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많이 세우게 된 거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도 진보 교육감들이 거의 다 휩쓸었던 이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력 차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국가가 해주고 네.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월급 차별 같은 거 안 하고 이러니까 진짜 공부할 학생들만 대학교 가서 연구하고 편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려면 진짜 우리 교육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려면 학교가 너무 많은 거지. 스웨덴에는 아동 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까지 월 15만 원씩 이렇게 통장으로 꽂아준대요. 그래서 그 돈은 엄마가 타치도 못한대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거 스마트폰 사고 싶으면 사고 애들이 어디 뭐 방학 때 캠핑 가려면 캠핑 가고 그 돈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한 달에 15만 원씩. 그러니까 저축해가지고 애들이 어디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네, 덴마크 그 설명했던 그분이 얘기하는데 애프터스쿨 했던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음악 선생이었대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간대요. 얼마나 또 멋있겠어요. 예. 그럼 자전거를 타면서 애가 물어본대요. 음악에 대해서. 그럼 자전거 타고 가면서 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아니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애가 활발해지고. 우리는 그런 교육 못 받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교육 받았으면 좋겠네. 제율이 애프터스쿨 보내세요. 그냥 그런 아니 보세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엄마들은 양보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근데 지금 이제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를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최고로 잘해갖고 저런 인생을 최후를 맞는다면 저것이 이들의 목표가 될 것인가. 저는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K고등학교 출신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K고등학교 뭐야? 출신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경기고 없지. 될 뻔했죠. 이해창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가 뭐 그게 훌륭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성취라든지 행복지수 같은 것은 공부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것 같아요. 돈하고도 관계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적당하게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나라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제 경험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제가 괴테 옛날 책 읽으면서 괴테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아주 깡촌에서 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성장할수록 나중에 이제 대도시로 가는 게 성장 과정이 아주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시골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막 검정고무 신고 막 논뱀에서 축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장로. 지겨워 죽겠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맨날 얘기 듣는 거잖아. 걔는 날 새벽이면은 시아버지가 네.
야 나가자 그러면은 그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선 그 개울로 나가면은 거기서 밤에 이게 개들이 산란을 하라 이렇게 올라간다며 농개들이. 네. 그럼 그것을 거기다 이렇게 뭘 이렇게 산악 지역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만큼 SOC 이 건설이 잘 돼 있어요. 노르웨이가. 그리고 노르웨이가 석유 매장량이 굉장합니다. 전 세계 아마 5위권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석유를 파지 않습니다. 후 세대들을 위해서 아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한번 갔을 때는 밥을 뭐 아무것도 아닌데 10만 원이 넘어가요. 1인분에요? 1인분에.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사 먹지 말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든가 집에 가서 먹으라고. 뭐 이런 데 쓰냐고 돈을. 그래서 굉장히 근검절약 청렴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국가죠. 근데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시상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일설에 두 가지 학설인데 노벨이 실제로 스웨덴이 나치가 침공할 때 스웨덴이 길을 내줘가지고 노르웨이를 침공하겠다. 그래서 그 미안함이 하나 있다. 그래서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해라.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르웨이 문학에 대해서 심취해가지고 노벨이 그래서 노르웨이를 사랑한 나머지 노르웨이에서 평화상은 시상하도록 하라. 이런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노르웨이 노벨 평화센터에 가면 지금까지 역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분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작가가 거기 가서 보면 울 것 같아. 울 것 같네요.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어머님도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요즘. 네, 많이 참아요. 그렇고요. 노르웨이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다 붙어 있네요. 그렇죠. 거기 스웨덴에서 그 버스 타고 넘어갔어요? 스웨덴에서요? 노르웨이까지. 어디까지요? 노르웨이까지. 아니요. 못 탔어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를 비행기를 탔어요? 네. 짧은 거리인데? 네. 1시간. 제주도까지 가는 것처럼. 그 가는 길에 올라가는 산 넘어가면 거기 눈 보면서 네. 피오르드 만나는데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피오르드는 못 갔어요. 근데 스웨덴 저희가 의회에 방문했는데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똑같네 우리하고. 그리고 384명인가 6명인가 있는데 인구 1000만입니다. 스웨덴.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는 스웨덴 규모로 한다면 1800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웨덴이 1000만 명이라고요?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 1000만 명인데 384명인가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원 수는 상당히 많은데 놀라운 것은 보좌관이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다. 네, 그리고 5평짜리 의원회관 있는데 무슨 학구방 같은 데서 혼자 노트북하고 뭐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국회의원한테 그랬어요. 일을 하려면 뭐 국회의원이 뭐 커피 끓이고 뭐 복사하고 이런 게 사실상 뭐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는 인턴까지 10명 보좌진이 있다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일 시켜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의원 숫자를 가지고 이것이 많다 적다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핀란드에 갔을 때는 미녀들의 수다 따루씨가 따로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핀란드 교육 문제 이런 거 이제 쭉 했는데 스웨덴인가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2,000명에게 무조건 실업수당을 줘요. 그리고 어디다 쓰나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정책을 세울 때.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는 거야.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 이쪽 덴마크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복지 예산을 쓸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덴마크 수도가 이제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 시정부의 사회복지부 담당자하고 우리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놀라운 답변을 들었어요. 예. 누가 물었어요. 덴마크의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살률이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통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시, 4시 되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게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되게 뭐 부러워요. 1인당 GDP가 거의 다 뭐 탑10 안에 들어오는 네네네. 선진국인데. 그렇습니다. 그 GDP로만 따지면 인구수는 다 아까 덴마크 스웨덴 1000만 명, 네. 나머지는 다 500만 명 안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명, 550만 명. 스웨덴이 실제로 이제 북유럽에서는 최고 이제
이지방이죠. 으뜸 국가죠. 그런데 핀란드에는 독특한 교육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덴마크구나. 애프터 스쿨.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사교육이에요. 근데 공교육 같은 공익적인 이제 사교육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1년간 애프터 스쿨이라고 우리 같은 학원 같은 데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 같은 보습학원 입시학원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하는. 그래서 뭐 무슨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그래서 1년간은 마치 안식년 교수처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요새 있잖아요. 자율학기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공식적인 학교 커리큘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교를 중단하고 가는데 한 20% 정도 학생들이 이 애프터 스쿨을 신청해서 실제로 1년간 쉰답니다. 스웨덴? 네. 덴마크.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을 이렇게 하는데 애프터 스쿨에 다녔던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학업 성취 도면이라든가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간다고. 그래서 비용을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먹고 자고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우리 아이들을 덴마크에 1년간 가서 머물면서 애프터스쿨을 다니게 할 수 있겠구나. 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온대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북유럽에는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특히 핀란드 교육 뭐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없던 비용이 생겼어요. 방문비를 받는데요. 어떤 기관에 가면 25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내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국가였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북유럽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아요. 반영구적이라 실용적이야. 근데 왜 내 방은 LED가 아니야? 어린이용은 내일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달아줄게. 언제? 조명 하나로 집안 언제? 분위기가 완전히 언제? 바뀝니다. 언제? 하나는 세상에서 속 시원히 살아가세요. 053-961-9618 010-5833-6883 구 동무준양 사거리에서 MBC 방송국 쪽으로 5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치 알바를 듣고 오신 분들은 시공비를 받지 않고 시공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견적도 받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화이팅! 네, 그 신규 광고가 왔는데 정말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좀 안 팔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피부 친화적 제품으로서 나쁜 거 10가지를 뺐다 그러네요. 미네랄 오일, 동물성 오일, 인공향료, 메칠 파라벤, 프로실 파라벤, 벤조베논, 에탄올 합성 착색료, 에틸라파펜, 브랄라파펜, 부틸 파라펜. 네. 파라벤. 예, 미안해요. 이런 10개를 빼가지고 그 광고에서 들은 것처럼 2살 딸아이와 같이 바른다는. 오.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이거? 얼굴에 바르죠. 얼굴 어디다 얼굴에다가. 예, 보습. 로션처럼 바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7월 10일까지는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한 개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행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요? 직접 구입하겠습니다. 몇 개요? 멋있죠. 몇 개? 0개. 몇 개 내외. 몇 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혀 화장품 몰라가지고. 오늘 출연료를 다 쓰시죠? 이걸로요? 출연료가 있어요? 출연료 있어요. 출연료 있죠. 의원님만 없어요. 나 몰랐어요. 아유, 향기도 좋네요. 아니, 제가 그 화장품을 거의 한 20년 동안을 했지 않습니까? 향도 되게 좋고요. 네. 발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최고가 그 OEM 업체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대기업에서 10만 원 하는 거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자기 컨셉이나 이런 성분은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랑 화장품에 큰 차이 없습니다. 저는 화장품 굉장히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만들었지만은 그 화장품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스킨코치. 예.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 5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보습, 탄력, 미백, 주름, 모공.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벼랑간 그냥 그러니까요. 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직접 이렇게 주문을 하게 만드는 광고예요. 저는 한번 10개 사겠습니다. 로션을 바른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언제 바르는 거예요, 이거? 로션 바른 다음에 바르는 건데 남자들은 화장품 잘 안 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세수하고. 밤에만 잘 때. 밤에 자기 전에만 그냥 조금 세수하고. 여유 있게 세수하고 세수하고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처덕처덕 좀 바르고 주무시면 얼굴에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많이 좀 이게 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거 하면 10개 살게요. 효과는 있더라고. 뭐 하얀 헝겊 같은 걸로 얼굴에 이렇게 뭐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팩. 그 팩이라고 그래. 하얀 헝겊이 아니고 되게 부직포고.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 그것도 수분하는 근데 거잖아. 나는 좀 부족하더라고 그게. 얼굴이 커서. 그렇죠. 네. 그래서 대자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턱으로 내리면 이마가 이렇게 아니야. 내려오고. 그렇게 저기 손소 변호사님이 옆에가 남아가지고 귀까지 갈 것 같아. 그래 어쨌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본 분들은 다 만족한다고 하니까 스킨 아니, 코치. 저는 너무 이런 분들 이 광고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의 광고 어프로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바르겠습니다. 네. 바르고 네. 판도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 피부를. 정말. 의원님은 썬블럭이나 좀 하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일할 때. 네이버에서 스킨 코치 OD 수분 크림을 검색하시고요. 나중에 저 한번 봬요. 예. 사장님 한번. 예. 그리고 이어들은 광고는 대구에 있는 LED 조명 가게 더문 조명입니다. 그때 한번 했죠? 했죠. 예. 가게 이름이 더문입니다. 전기공사, 전기재료, 도소매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품 또 공사 AS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더문 조명을 검색하시고요. 정치알바 청취자분들이 오시면 시공비를 무료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5833-6883 5833-6883 예. 아, 진짜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대단하시고 저도 역시 뭐 직원 뭐 5명도 안 되는 4명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자영업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진취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EJ 하면서 문 닫은 공장을 여러 군데 다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창조 경제야 그게. 그 거기에서 광고한 거 듣고 또 우리 청취자들이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 한 3군데 업체를 내가 살렸어. 우리 이 집 한번 살려봅시다. 난 한번 화장품 해봅시다. 이렇게 스킨 코치. 이게 저기 디자인적으로 요거 하여튼 있는 소량 이 물량들 다 팔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용기하고 패키지랑 브랜딩을 한번 저희하고 합의를 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더문 조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대구에 사신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경북 사는 분들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2번째 북유럽 갔다 와서 북유럽입니까? 네. 네. 노스핀덴 4개국을 갔다 왔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갔다 왔는데 이 나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이. 노르웨이는 무려 1인당 GNP가 12만 달러. 그래서 여기가 다 지금 8만 달러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 전체 평균이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덴마크는 국민 행복지수 1위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이 나라잖아요. 근데 눈 어떤가요? 못 봤어요. 여름이라서. 근데 우리 터널을 가다 보면 일직선으로 그냥 평행선으로 가잖아요. 네. 여기는 인터체인지처럼 터널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신호가 그래요. 그리고 높낮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노르웨이는. 가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을 때 우리는 일직선으로 그냥 같은 면적으로 같은 높이로 쫙 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 도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뭐 그런 게 있어요. 터널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9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95회 예고인대로 문정인 또 하나 뭐였죠? 북유럽. 뭐부터 하실래요? 문정인. 스타트! 정청래 키워드 분석. 문정인. 문재인의 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친척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 출신이고요. 문정인 교수. 대통령 지금 특보죠. 예.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나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시절에는 유도, 씨름, 배구, 투포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네. 고교 졸업 후 한국외대 이탈리아과를 갔다가 중도에 언어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시 중도 포기하고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합니다.
이분이 지금 남북관계 지금 최고 전문가로 예.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분이 그 계기가 있었더군요.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국제관계 문서를 접하면서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 교수 뭐 이런 거 하다가 1994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게 되고요.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하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과. 그때 공식 수행원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 현장에 함께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떠도는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이고요. 저는 이분을 항상 제가 남북관계 강연할 때 이분을 항상 제가 거명을 합니다. 문정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한국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참으로 불리한 전쟁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500만 명이 사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문정인 교수의 연구 결과이다. 이런 거 되고 경제 피해액은 물경 25년치 국가예산 1만 조 정도가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전쟁은 꿈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문정인 교수 얘기를 제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문정인 교수를 흠집내기 위해서 종편들이 드디어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문정인 막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니까 사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한미 동맹이 깨질 리가 있겠냐. 그게 무슨 동맹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문정인 교수는 남북 화해론자, 대화론자거든요.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뭐 전략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문제화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가 뭐 잠수함 이런 것도 동원되는데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것이 지금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비정상적인 체제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상 체제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문정인 교수가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안보에는 문의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유엔 제재 결의가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존경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때문에 남북이 아무것도 못한다. 5년 내에 아무것도 못한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남북 간에 서로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랑 같은 뜻이고요. 같은 취지고. 그래서 이 정치 군사적인 교류가 어렵다면 인도적 지원, 민간인 교류, 그리고 문화체육 교류 이런 것부터 비정치, 군사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라인까지 다 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직접 협상했던 실무가 아주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NLL 대화로 유출 때 뭐 증인으로 서고 그때 이름이 알려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그런 북을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이 라인업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 자체가 안보가 무능하다라지는 그걸로 공격받을 빌미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 문정인 특보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양무진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할 말 했다.
양문희 교수는 이제 북한 전문가고 외교 전문가지 않습니까? 할 말했고 미국 일본도 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의견을 뿐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러냐. 또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상임 특보도 아니더만요. 월급도 안 받더만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수준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지.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이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거죠.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한미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 환경 영향 평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미국도 자기 본토인 아니 괌에 그 사드 배치할 때 몇 년간 환경 영향 평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국내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국내법을 안 지켜야 된다? 이거야말로 사대주의죠. 논란이 있고 나서 또 이번에 그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야, 이 영어 잘하시대 근데 이거. 누가요? 문정인 교수. 영어 굉장히 유창하고 능통하다고. 그 영어로 대답했는데 그 외교는 주고받는 거 그거 나의 소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외교는 방금 정의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한 개 주면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이 외교를 해야 돼. 그죠? 그렇죠. 4대 외교 말고 네. 그렇죠. 당당하게. 그리고 할 말을 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런데 하나가 또 참 우려되고 또 가슴 아픈 게 참 안타까운 게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태도가 저는 사실 언론에서 와 큰일이다 엄청난 지금 실언이 나왔고 뭐 한미관계 지금 파탄이다 트럼프가 경로했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하고 뉴스를 봤습니다. 나중에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예. 처음에 누가 보도한 거냐.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더만. 근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아니 외신 보도도 없는데 도대체 그 기자가 직접 가서 트럼프를 인터뷰한 건가? 누구한테 들은 건가?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자가 뭐 어쨌든 외신에 전혀 없는 말을 썼고 우리 다른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았었어요. 연합뉴스 기사를. 아, 이게 글쎄요. 이게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우리 중국 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중국 그 초선 의원들 여름 휴가 간다고 해서 이제 1년 됐네. 중국 갔을 때 완전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갔을 때보다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요? 언론과 정부와. 근데 전 뭐 이런 문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면 싹 사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일각에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문정인 특보가 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고 밝혔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작업으로서 하는 이야기였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 변호사님, 우리 방송에서 계산이란 단어는 금지여야 하지 마요. 앞으로 계산이란 말 쓰지 말고요. 중국말로 해주세요. 지수환. 네? 지수환. 계산을 중국말로 지수환 그러거든요. 지수환으로 고쳐주시고요. 지수환, 저는 치밀하게 계산을 했든, 계산 죄송합니다. 치밀하게 지수환 했든, 아니면 안 했든 간에 관계없이, 사전 정지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정인 특보 비중 있는 인사가 와서 실제로 국내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환경영향 평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티스를 시킨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그런 입장이겠다 하는 것을 그쪽에 먼저 이렇게 알려준 것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무슨 뭐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국가가 움직이는 작동 논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밑에서부터 실무자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양해의 사항일 것이다. 그거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걸 막 경악스럽게 보도했던 종합 편성 채널 뻘쭘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무진 교수뿐만이 아니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위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요? 홍현익 수석연구원.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그 호들갑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또 발언했고요. 근데 지금 원비어 사태 때문에 더 이 발언이 좀 조명이 되는 것 같은데. 윈비어. 예.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그런데 보면은 미국은 북한과 이
윈비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벌써 오래전 동안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더만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랑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또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보수 언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우리 지지자들은 더 이상 보수 언론에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거든. 정치 알바를 듣고 그럼요.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 교수가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가 있는 것도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지 않습니까? 뭐 중요 인사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네. 한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것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 전문 브랜드 스킨코치의 대표입니다. 피부의 확실한 보습을 위해 만들어진 첫 제품 스킨코치 5D 수분 크림. 피부를 나빠지게 하는 유해 성분은 싹 빼고 저렴한 케이스로 가격은 다운. 화장품 다이어트를 위해 5D 수분 크림 하나로 보습, 미백, 주름, 탄력, 모공 모두 케어. 하지만 저조한 매출로 망하기 직전이라 이번에도 안 팔리면 사업을 접을 각오로 광고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저의 2살 딸과 같이 바르고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수분 크림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스킨코치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더문 LED 조명전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권만 바뀌고 정부가 무엇을 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면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LED 조명 판매 및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 배승이라고 합니다. LG칩, 삼성칩을 이용한 LED 제품만 취급하며 중국산 또한 일반 제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자신있고 전기공사 또한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빠 LED 조명이 뭔데? LED 조명은 전자칩을 사용해가 빛을 내는 조명이라 눈부심이 없고 눈에도 좋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